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스며드는 한기가 서유진의 발끝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서울의 심장부, 가장 호화로운 저택 중 하나인 서진그룹 회장 자택의 응접실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유리 상자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열되어 있었으나 살아있는 것의 숨결은 느껴지지 않았다. 유진은 꼿꼿한 자세로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은 힘없이 맞잡혀 있었지만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값비싼 찻잔에 정교한 문양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에서는 값비싼 백차의 향이 났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유진의 맞은편, 이 저택의 주인이자 그녀의 어머니인 박순희 회장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유진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유라 대신 네가 강민준 사장에게 시집을 가야겠다. 박순희의 목소리에는 명령 외에 다른 어떤 뉘앙스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은 통보였고 거역할 수 없는 선고였다. 서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은 박순희를 아주 잠시 불편하게 만들었다. 죽은 남편, 유진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결코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던 그 남자.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유진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그녀에게 어머니는 회장님일 뿐이었다. 박순희의 입가에 옅은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유 내 동생 유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곧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집안과 혼담이 오갈 거야. 그런 귀한 아이를 어디 불구자의 성격 파탄자라는 소문이 파다한 J그룹 강민준에게 보낼 수 있겠니? J그룹의 총수 강민준, 1년 전 의문의 자동차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남자. 사고 이후 그의 성격은 더욱 포악해졌고 그를 둘러싼 소문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다. J그룹의 막대한 부와 권력 때문에 많은 가문들이 딸을 보내려 했지만 강민준의 곁을 스쳐간 여자들은 모두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울며 뛰쳐나왔다고 했다. 그는 제게의 젊은 폭군 혹은 저주받은 사자라 불렸다. 그래서 저를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회장님의 귀한 딸이 아니니 제물로 바쳐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만 말 조심해라. 서유진, 박순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 결혼은 단순히 네 동생을 대신하는 것만이 아니야. 서진그룹과 J그룹의 중요한 사업적 결합이 걸린 문제다. J그룹 측에서 우리 서진과 지아의 딸을 원했고 유라가 안 된다면 너라도 가야 하는 게 이치다. 네가 이 집에서 밥 먹고 사는 값을 할 기회이기도 하고 밥 먹고 사는 값. 유진은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이 회사. 이 집에서 그녀는 언제나 불청객이자 밥벌레 취급을 받았다. 어머니가 전 남편에게서 낳아 데려온 딸. 서유라는 이 집의 공주였고 아버지가 유일한 혈육으로 남긴 자신은 언제나 눈엣 가시였다. 싫습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왜 그런 희생을 해야 합니까? 사업적 결합이 중요하다면 회장님께서 직접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저는 제 인생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순간 응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순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지고 싸늘한 분노가 서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다. 바닥에 끌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내 인생, 박순희는 유진의 바로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게 그런 게 있기나 했니? 네 아비가 죽고 나서 네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었다. 내가 너를 이 집에서 내치지 않고 대학까지 보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 감히 내 인생을 운운해. 아버지는 회장님 손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과로로 쓰러지셨고 그 틈을 타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차지하셨죠. 유진은 물러서지 않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닥치지 못해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박순희의 손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녀의 뺨에 희미한 상처를 남겼다. 내가 감히 나에게 대들어 이 보잘것없는 계집애가. 박순희는 분노로 숨을 헐떡였다. 좋아.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봐주지 않겠다. 내 아비, 서 회장의 묘말이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몸이 굳어지고 고요하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박순희는 그 반응을 즐기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 양반, 참 좋은 자리에 누워 계시지. 햇볕 잘 들고 전망도 좋고 그런데 말이다. 서진그룹 이사회에서 공원 묘지 재개발 안건이 나왔더구나. 내 아비의 묘가 그 중심에 있어. 내가 서명 하나만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포크레인이 그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어디 납골당 구석으로 옮겨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유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자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왜 못해 죽은 사람의 뼈보다 산 사람의 사업이 더 중요한 법이지. 박순희는 유진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선택해라. 서유진, 순순히 강민준에게 시집가서 이 결혼을 성사시킬지 아니면 네 아비의 뼈가 불도저에 짓밟히는 꼴을 볼지. 내게 선택권은 그뿐이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퍼졌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병상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면서도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진아, 똑똑하고 강한 내 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마라. 너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무너지지 마라. 유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눈에 서렸던 동요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다시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다. 박순희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알겠습니다. 마침내 유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박순희를 만족시켰다. 결혼하겠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박순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턱을 놓았다. 준비하도록 해라. 결혼식은 다음 주다. J그룹에서 모든 걸 준비할 테니. 넌 몸만 가면 돼. 아, 그리고 명심해. 결혼식 날까지 얌전히 굴어. 쓸데없는 짓을 했다가는 내 아비의 무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박순희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우아하게 몸을 돌려 응접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유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뺨의 통증도, 마음속의 절망도.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가며 수만 가지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희생제물 아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다. 박순희는 그녀를 가장 깊은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몰랐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벼려진다는 것을. 서유진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명석한 두뇌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박순희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제가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회장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회사와 명예, 그리고 제 인생까지도요. 이 결혼. 제가 기꺼이 이용해 드리죠. 그때 응접실 문이 다시 열리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유라가 고개를 쓱 내밀었다. 그녀는 유진의 붉어진 뺨을 보며 고소하다는 듯 웃었다. 꼴 좋다. 감히 엄마한테 대들더니 언니, 그 불구자한테 시집가서 잘 살아봐. 아, 밤일은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평생 수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유라는 경멸이 가득한 말을 던지고는 깔깔거리며 사라졌다. 유진은 그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저 어리석고 가여운 동생이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박순희와 앞으로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할 미지의 존재 강민준을 향해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밤을 새웠다. 방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만년필과 그가 직접 쓴 경영 전략 노트 몇 권이 전부였다. 그녀는 노트의 페이지를 넘기며 아버지의 필체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욕망이고 전쟁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그저 방관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 역시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가장 약한 말 파운의 모습으로, 가장 위험한 체스판 위로. 하지만 박순희도 세상 누구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구석에 몰린 폰이 체스판의 끝에 도달했을 때 가장 강력한 퀸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유진의 방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차가운 결의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결혼식 날은 그녀의 긴 전쟁에 서막을 알리는 날이 될 것이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서유진은 단 하나의 작은 여행 가방과 함께 서진가 저택을 나섰다.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순희 회장은 아침 일찍 골프 약속을 핑계로 집을 비웠고 서유라는 어젯밤 늦게까지 파티를 즐기느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멀찍이서 그녀를 힐끗거릴 뿐 누구 하나 다가와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유진은 익숙한 일이라는 듯 무표정하게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는 J그룹에서 보낸 것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말없이 고개만 숙여 보였고 차문이 닫히자 미끄러지듯 저택의 정문을 빠져나갔다. 차가 서울의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 도로로 접어들수록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변해갔다. 높이 솟은 빌딩 숲이 사라지고 푸른 나무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한참을 더 달리자 차는 산을 끼고 구불구불 이어진 좁은 2차선 도로로 들어섰다.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듯한 경고 표지판이 강하니 눈에 띄었다. 얼마나 더 들어갔을까? 마침내 거대하고 위압적인 철문이 앞을 가로막았다. 문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붉은 빛을 깜빡이며 방문자를 샅샅이 훑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저택이라기보다 최첨단 기술로 지어진 요새에 가까웠다. 차가 문 앞에 멈추자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진입로가 나타났고 양옆으로는 사람의 손길이 완벽하게 닿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거대한 디오라마 세트 같았다. 그리고 그 진입로의 끝에 잿빛의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준의 저택은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건축의 정수였다. 거대한 통유리와 검은색 강철, 그리고 차가운 질감에 노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은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지기보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압도하며 군림하고 있었다. 마치 상처 입은 맹수가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며 웅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한 남자가 나와 문을 열었다.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유진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유진 씨 되십니까? J그룹 비서실장 김광수입니다. 그가 바로 강민준의 오른팔이자 J그룹의 모든 실무를 총괄한다는 김 비서였다. 소문으로만 듣던 인물이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 비서는 유진의 작은 가방을 다른 사용인에게 맡기고는 앞장서서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저택 내부는 외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삭막했다. 천장은 아찔할 정도로 높았고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가구와 값비싼 현대미술 작품들 뿐이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유진은 김 비서의 뒤를 따르며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모든 것이 차갑고 날카롭고 지독할 정도로 질서정연했다. 이곳의 주인인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 안에 그 어떤 불규칙과 무질서도 용납하지 않는 인물일 것이다. 한참을 걸어 복도 끝에 있는 육중한 원목 문 앞에 멈춰 섰다. 김 비서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열었다. 회장님, 서유진 씨를 모셔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서재가 나타났다. 방의 삼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나머지 한 면은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저택 뒤편에 울창한 숲이 한눈에 들어왔다.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지 않았음에도 빽빽한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실내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해질 녘처럼 어둑했다. 그리고 그 통유리 창을 등지고 방의 중앙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전동 휠체어. 그 위에 앉은 남자는 그림자 속에 잠겨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의 무릎 위에는 값비싼 캐시미어, 담요가 덮여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책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가가요지. 그림자 속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울렸다.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가 휠체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휠체어가 천천히 돌며 남자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다. 스탠드의 희미한 조명 아래로 드러난 강민준의 얼굴은 유진이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흉터가 가득하거나 분노로 일그러진 모습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잘생긴 남자였다. 날카로운 턱선과 오똑한 콧날, 짙은 눈썹은 마치 조각상 같았다. 하지만 그 완벽한 이목구비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를 전혀 주지 못했다. 특히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어두운 심형과도 같았다.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유진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메스 같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해부하고 분석하는 듯 했다. 유진은 그 무례하고 오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강민준의 입가의 경멸이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서진그룹에서 보낸 물건이 이건가? 듣기로는 예쁜 딸을 보낸다고 하더니 재고품을 보낼 줄은 몰랐는데 그는 서유라 대신 서유진이 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노골적인 모욕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분노하거나 최소한 당황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듯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건의 가치는 파는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법입니다. 구매자께서 직접 가치를 판단하실 현명함을 갖추셨으리라 믿습니다. 강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지금까지 그에게 보내줬던 그 어떤 여자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앞에서 벌벌 떨거나 어떻게든 환심을 사려 아양을 떨거나 혹은 그의 장애를 노골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지도 유혹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의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말솜씨가 제법이군. 강민준은 흥미롭다는 듯 혹은 더 정확히는 성가신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입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궁금해지는군. 이 결혼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왔겠지. 넌 그냥 시바디야. J그룹의 후계자를 낳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내게 아내로서의 권리나 대접 따위는 없을 거다. 알고 있습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제 역할에 대한 환상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 또한 이 거래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래 강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내까짓게 감히 나와 거래를 논해. 넌 그저 네 어미가 서진그룹을 위해 던진 미끼일 뿐이야. 그 미끼가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버려지기 전에 제 몫을 확실히 챙길 생각입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이용해 J그룹의 안정을 도모하시듯 저 또한 회장님을 이용해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저희의 관계입니다. 서재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강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진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치는 것이 보였다. 경멸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종류의 호기심. 그는 생각했다. 박순희가 보낸 이 여자는 그저 순종적인 재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발톱을 숨긴 고양이 같았다. 연약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할퀴 준비가 되어 있는 제이미스 건. 한참 만에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노골적인 경멸 대신 차가운 흥미가 서려 있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나를 이용해서 뭘 얻어낼 수 있는지. 하지만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사자 우리에 던져진 토끼가 사자를 이용하려 들다간 뼈도 못 추리게 될 테니. 그는 휠체어에 달린 버튼을 눌렀다. 휠체어가 소리 없이 회전하여 다시 창밖을 향했다. 대화를 끝내겠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김비서요. 네. 회장님. 문가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가 대답했다. 저 여자 별채로 안내해 결혼식 날까지 내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유진에게 다가와 손짓으로 나가라는 표시를 했다. 유진은 강민준의 넓은 등과 휠체어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조용히 서재를 나섰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강민주는 창밖의 숲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서유진, 박순희의 숨겨진 딸. 아비의 재능을 물려받았지만 어미에게 짓밟혀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는 보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이 정도로 강단이 있는 인물일 줄은 몰랐다. 제 몫을 챙기겠다. 어쩌면 이번에 들어온 장난감은 생각보다 빨리 망가지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한편 김비서를 따라 복도를 걷는 유진의 등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태연한 척했지만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단순한 불구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분노와 경멸이라는 갑옷으로 철저히 위장한 지독하게 위험하고 예리한 지성을 가진 포식자였다. 김비서는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별채 앞에 그녀를 내려주었다. 내부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창문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었다. 완벽한 감옥이었다. 결혼식 전까지 이곳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터폰으로 요청하십시오. 하루 3번 식사가 제공될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이 별차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김비서는 필요한 말을 기계처럼 전달하고는 돌아섰다. 홀로 남겨진 유진은 방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보았다. 본체의 서재 창문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에서 상처 입은 사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생애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그리고 첫 번째 판에서 그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위기를 넘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곳은 그녀의 전쟁터이자 유일한 기회의 땅이었으니까. 결혼식 당일의 아침은 지독할 정도로 맑았다. 별채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눈이 부셨지만 서유진은 그 안에 담긴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등 뒤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녀를 인형처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의 손길은 지극히 전문적이었지만 그들에게서 어떠한 인간적인 교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J그룹의 수장, 강민준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일 뿐이었다.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수석 디자이너가 감탄사를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는 영혼 없는 메아리처럼 들렸다. 유진은 거울 속의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값비싼 명주실로 짠 순백의 웨딩드레스, 정교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 티아라, 그리고 완벽하게 계산된 화장으로 낯설게 변해버린 얼굴. 그곳에는 서유진이라는 개인의 의지나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진그룹의 딸이자 J그룹의 안주인이 될 하나의 상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것은 결혼식이 아니다. 대관식이다. 유진은 속으로 되뇌었다. 앞으로 펼쳐질 기나긴 전쟁을 위한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두려움이나 설렘 같은 감정은 사치였다. 오직 차가운 결의와 예리한 계산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진가의 저택은 유진의 부재와는 상관없이 활기가 넘쳤다. 박순희 회장은 최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채 귀부인들과 통화를 나누고 있었다. 호호,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유진이 그 애 워낙 속이 깊어서 괜찮을 거예요. 다 제 팔자 아니겠어요 우리. 유라는 곧 더 좋은 혼처가 나타날 테니 그때는 꼭 와서 축복해줘요. 위선적인 말들을 주고받는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눈엣 가시 같던 딸을, 그것도 아주 비싼 값에 팔아치웠다는 만족감. 서유라 역시 화려한 파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불구자에게 시집가는 언니의 처지를 비웃으면서 자신은 곧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오늘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J그룹이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것은 곧 강민준에게 적대 행위를 하는 것과 같았기에 모두가 의무적으로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홀을 채운 공기는 축하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노골적인 호기심과 악의가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쯧쯧쯧. 저 박순희 회장도 참 독해. 자기 친딸을 저런 괴물한테 시집 보내다니. 서진그룹이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다더니 J그룹에 제대로 줄을 대려는 거겠지. 신부가 불쌍해서 어떡해. 강민준 사장. 사고 이후로 성격이 더 포악해져서 여자들을 반 죽여서 내쫓는다던데. 얼굴도 끔찍하게 망가졌다는 소문도 있어. 그래서 공식 석상에 절대 모습을 안 드러내는 거라고. 그때 박순희 회장과 서유라가 홀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박순희는 마치 주인공인 양 우아하게 손을 흔들며 사람들의 동정 어린 인사에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딸이 어떻게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것이 감히 자신에게 반항했던 딸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라 믿었다. 마침내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홀에 거대한 문이 열렸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유진이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없는 그녀의 곁에는 누구도 없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던지는 동정, 경멸, 호기심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버진 로드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신부의 설렘이나 수줍음이 아닌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듯한 초연함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 당당한 모습에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박순희는 그런 유진의 모습을 보며 입가를 비틀었다. 가소로운 것. 지금 네가 걷는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유진이 주례 앞에 섰다. 이제 신랑이 입장할 차례였다. 모두의 시선이 신랑이 들어올 측면의 문으로 향했다. 음악이 긴장감 있게 고조되고 사람들은 휠체어를 탄 괴물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문이 열렸다. 그러나 휠체어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완벽한 자세로 선 한 남자가 문 안쪽에서 걸어 나왔다. 홀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남자는 훤칠한 키에 넓은 어깨를 가졌고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턱시도는 그의 완벽한 몸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불편함도 없이 고고한 사자처럼 우아하고 힘찬 걸음으로 버진 로드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림자와 어둠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의 얼굴은 홀의 눈부신 조명 아래 모든 비밀을 벗어던졌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 그 어디에서도 사고의 흔적이나 장애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강민준이었다. 두 다리로 완벽하게 서 있는 J그룹의 절대 군주.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신음을 시작으로 홀은 경악과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 충격의 한가운데서 박순희 회장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승리자의 미소가
산산조각 났다.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저럴 리가 없어. 불구자, 분명히 불구라고 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사기극에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쓸모없는 딸을 불구자에게 팔아치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큰 실수를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남자의 손에 직접 쥐어준 것이었다. 그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옆에 있던 서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민주는 그 어떤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유진만을 바라보며 걸어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거나 경멸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기묘한 동질감과 그들만이 아는 비밀을 공유하는 공모자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는 유진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유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주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며 예식을 진행했다. 혼인 서약이 오고 갔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으며 홀 전체를 압도했다. 나 강민준은 서유진을 아내로 맞아 그의 선언은 단순한 서약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자신의 소유를 각인시키는 낙인과도 같았다. 예식이 끝나고 강민준은 마이크를 잡았다. 하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를 주목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여유롭게 입을 열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건강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난 1년간 저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지요. 그 소문들은 모두 제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홀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제국의 옥좌는 때로 피를 부르는 법입니다. 저는 제 주변의 쥐들을 청소하고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를 가려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하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손을 들어 올리며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이 결혼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을 겁니다. 서진그룹의 희생양이라는 둥, 정략결혼의 재물이라는 둥, 그의 시선이 정확하게 박순희 회장을 향했다. 박순희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제 아내. 서유진은 그 누구의 희생양도 거래의 대상도 아닙니다. 강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녀는 제가 선택한 유일한 여자입니다. 제 앞에서 두려움이나 동정 없이 오직 자기 자신으로 당당히 섰던 단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서유진은 J그룹의 유일한 안주인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은 모든 권력과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곧 저 J그룹의 총수 강민준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선언이 끝났을 때 홀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박순희의 명예와 자존심에 대한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강민준은 그녀가 버린 딸을 그녀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가장 높은 곳으로 단숨에 올려놓았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회 내내 박순희는 유령 같은 얼굴로 자리를 지켰다. 몇 번이고 딸과 사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철벽 같은 김 비서에게 가로막혔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조롱과 경멸, 그리고 공포가 서려 있었다. 유진은 강민준의 곁에 서서 자신들을 향해 두려움 섞인 존경을 보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남자의 거대한 계획과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체스판 위에 힘없는 폰이 아니었다. 이 위험한 남자의 옆에서 그녀는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진 퀸이 되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결혼식의 소란과 위선적인 축하가 모두 끝난 밤. 서유진과 강민주는 저택의 거대한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유진은 몇 시간 전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재물이 아니었고 그 역시 감춰진 폭군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낸 두 사람이 이제야 진짜 첫 대면을 하는 셈이었다. 강민주는 휠체어 대신 푹신한 가죽 소파에 깊게 몸을 묻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콘약이 담긴 크리스털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도 같은 잔을 권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맨정신으로 이 남자를 상대해야 했다. 오늘 많이 놀랐나? 강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낮에 보였던 위압감 대신 옅은 피로감과 아주 약간의 짓궂음이 섞여 있었다.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회장님의 그랜드 플랜에 저를 배우로 캐스팅한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강민주는 낮게 웃었다. 그가 웃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웃음소리마저도 계산된 것처럼 들렸다. 배우라. 정확한 표현이군. 그는 콘약 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하지만 넌 단순한 배우가 아니야. 서유진, 너는 내 계획의 핵심적인 파트너가 될 거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죠. 강민주는 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빛이 다시 예리하게 빛났다. 1년 전 내가 당한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살해 시도였지. 유진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J그룹과 같은 거대한 제국의 왕좌는 언제나 피비린내 나는 암투의 중심지였으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내 차를 덮쳤고 나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 의사들은 내가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어. 그는 자신의 다리를 툭툭 치며 말했다. 그리고 그 진단은 내 적들에게는 최고의 축제였을 거다. 적들이라 함은 J그룹 내부의 인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강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의 숙부, 고모, 그리고 나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몇몇 늙은 여우들까지. 그들은 내가 불구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J그룹을 나눠 먹으려고 달려들었지. 내가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그들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의 반응을 살폈다. 유진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냉철한 분석의 빛이 감돌았다. 강민주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축제를 망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정말로 재기불능의 상태인 것처럼 연기했지.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내게 충성하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긴 채 모든 것을 차단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사자 행세를 하며 내 영역으로 기어들어오는 하이에나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봤지. 지난 1년은 내게는 피를 말리는 사냥의 시간이었어.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가 왜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폭군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는지, 그것은 적들을 방심시키고 그들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한 거대한 위장이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 사냥은 끝난 겁니까? 아니. 강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결혼식은 사냥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나는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내 왕국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완벽한 안정과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지. 흠잡을 데 없는 아내와 함께 말이야.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이제 내 이야기를 해볼까? 서유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한쪽 벽으로 다가갔다. 그가 벽의 한 부분을 누르자 거대한 스크린이 소리 없이 내려왔다. 스크린에는 서유진의 이력서, 대학 시절 논문, 그리고 그녀가 익명으로 참여했던 여러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나타났다. 자료의 양과 깊이는 유진조차 놀랄 정도였다. 서유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스쿨 금융학 수석 졸업 논문 파생 상품을 이용한 비정형적 리스크 해칭 전략은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회사에서 표절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지도 교수의 방해로 공론화되지 못했지. 졸업 후 서진그룹 전략기획실에 입사했지만 너의 어머니 박순희는 네가 제출한 모든 혁신적인 기획안을 묵살하고 너를 한직으로만 돌렸어. 강민주는 스크린에 뜬 자료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말했다. 그는 유진 자신보다도 그녀의 능력과 억압된 과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강민준이 몸을 돌려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명석한 두뇌와 불의에 굴하지 않는 그 강단이 필요해. 그리고 너 역시 내가 필요할 테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얇은 서류철을 유진에게 내밀었다. 유진은 서류철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결혼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제안하는 거래다. 유진은 빠르게 계약서의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명료했다. 갑강민준의 의무, 이을 서유진이 서진그룹의 경영권을 되찾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재정적 자원을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G그룹의 정보팀을 이용해 박순희 회장 및 그 측근들의 비리, 약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을의 모든 활동에 대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보장한다. 을 서유진의 의무, 계약 기간 동안 J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며 갑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데 협력한다. 갑이 내부 정적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무 분석 및 전략 수립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계약 기간 동안 갑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 유지 및 충성의 의무를 다한다. 계약 기간 을이 서진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후까지 특약사항 본 계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동맹 관계이며 J그룹은 서진그룹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고 적대적 M&A를 시도하지 않는다. 모든 조항이 유진에게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기뻐하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유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단순히 저의 능력이 필요해서라고 하기엔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회장님은 자선사업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민주는 그녀의 예리한 질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확해.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내게도 이익이 있으니 제안하는 거지. 첫째, 박순희 회장은 내게도 성가신 존재다. 그녀는 내 적들과 손을 잡고 J그룹의 주가를 흔들려 했어. 공공의 적을 제거하는 건 효율적인 일이지. 둘째, 나는 지금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 필요하다. 안정된 후계 구도를 보여줘야 내부의 동요를 잠재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셋째,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나는 내 옆자리에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라 나와 동등하게 전장을 바라볼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한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보여서 하는 투자다. 유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와 강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모든 것을 저울질했다. 위험한 거래였다. 이 남자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는 서진그룹뿐만 아니라 J그룹의 피비린내 나는 왕위 다툼에도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기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특약사항에 한 줄을 추가해 주십시오. 계약 종료 후
양측은 서로의 삶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으며 을은 완벽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이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고 완벽하게 홀로 서고 싶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심지어 강민준에게도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강민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조건 받아들이지. 그는 김 비서를 호출해 계약서 수정을 지시했다. 잠시 후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 계약서 2부가 그들의 앞에 놓였다. 유진과 강민준은 망설임 없이 각자의 자리에 서명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그들의 위험한 동맹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제 넌 더 이상 별채 있을 필요가 없어. 강민준이 말했다.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네가 머물 스위트룸을 준비해뒀다. 감옥이 아니라 너의 작전 기지가 될 곳이지. 그날 밤 유진은 본체에 가장 좋은 스위트룸에서 잠이 들었다. 의자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웨딩드레스가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박순희의 억압받던 딸, 서유진이 아니었다. J그룹의 안주인이자 거대한 복수극의 공동 연출가인 새로운 서유진이었다. 계약은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제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가운 흥분으로 고동쳤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세상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낭만적인 허니문도, 달콤한 신혼의 아침도 없었다. 대신 서유진은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J그룹 본사 빌딩의 가장 깊숙한 곳, 오직 강민준과 그의 최측근만이 출입할 수 있는 워룸 월룸으로 출근했다. 그곳은 강민준의 진짜 집무실이자 J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심장이었다. 사방의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스크린으로 전 세계의 주식시장 현황과 외환 변동, 실시간 뉴스 속보와 각종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중앙의 거대한 테이블에는 수십 대의 최고 사양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J그룹에서 엄선된 최고의 금융 분석가, 변호사, 그리고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엘리트 팀 제로의 멤버들이 앉아 있었다. 강민준이 유진을 데리고 워룸에 처음 들어섰을 때 팀 제로의 멤버들은 잠시 술렁였다. 그들은 회장님의 새로운 아내가 이곳에 나타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몇몇의 눈에는 노골적인 의구심과 불만이 서려 있었다. 오늘부터 서유진 씨가 서진그룹 관련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될 거다. 강민준의 선언에 한 중년의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송구스럽지만 사모님께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이 있으신지 그의 말에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유진의 능력을 의심하는 뉘앙스가 명백했다. 다른 팀원들도 동조하는 눈치였다. 강민준이 대신 대답하려던 찰나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3일 동안 분석했다는 서진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 지금 스크린에 띄워주시겠어요?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팀원들은 마지못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메인 스크린에 띄웠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와 각종 부속 명세서들이 빼곡하게 화면을 채웠다. 유진은 테이블 앞에 서서 스크린을 응시했다. 워룸 안에는 그녀가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팀원들은 어디 한번 해보시지 라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10분쯤 지났을까. 유진은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서진건설의 3분기 자재 구매 내역과 자회사인 서진물산의 매출 채권 항목을 크로스 체크해보세요. 구매 단가가 시장 평균가보다 18.5%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 차액이 서진물산의 기타 수익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서진물산의 해당 분기 영업 활동 내역에는 그 수익을 발생시킬 만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군요. 전형적인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수법입니다. 아마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의 흔적이겠죠. 여러분은 이걸 왜 놓치셨죠? 순간 워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팀원들은 경악한 얼굴로 유진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들이 며칠 밤을 새우며 들여다봐도 찾지 못했던 비리의 첫 번째 실마리를. 그녀는 단 10분 만에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었다. 그날 이후 워룸 안에서 유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팀 제로의 명실상부한 사령탑이 되었다. 밤낮 없이 분석이 이어졌다. 유진은 강민준이 제공한 J그룹의 막강한 자원과 인력을 마음껏 활용했다. 팀 제로는 그녀의 지휘 아래 서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이 어디에 균열이 가 있고 어느 기둥이 썩어 있는지를 샅샅이 파헤쳤다. 며칠 뒤 유진은 마침내 박순희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박순희는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서진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의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 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유진은 그 자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여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 중 하나가 박순희의 개인적인 투자인 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아냈다. 파라곤 시티 프로젝트. 서울 근교의 대규모 고급 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박순희의 오랜 신복이자 서진건설의 사장인 오만석이 총괄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진은 오 사장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서진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목표물을 찾았습니다. 유진은 워룸에서 강민준에게 브리핑했다. 그녀의 눈은 승리의 예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파라곤시티 프로젝트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만석 사장은 주가 방어를 위해 비자금까지 끌어다 쓰고 있을 겁니다. 서진건설의 주게 작은 충격만 가해도 그는 곧바로 맞은 콜추가 증거금 요구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의 연쇄 부도는 박순희의 비자금 라인을 세상에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거고요. 강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계획을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할 생각이지? 전공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주 정교한 화살 하나만 쏘면 됩니다. 유진의 첫 번째 공격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첫째, J그룹의 자회사와 해외 투자법인들을 통해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서진건설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다. 둘째, 파라곤시티 프로젝트의 건축 자재 결함과 자금 유동성 위기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가장 신망받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만 흘린다. 정보는 모두 사실에 기반화돼 시장의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편집한다. 셋째, 기사가 터져 나와 서진건설의 주가가 폭락하는 순간 공매도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오만석 사장이 패닉에 빠져 비자금 라인에 손을 대도록 유도한다. 매치 자연스럽게 발생한 시장의 위기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특히 박순희 회장은 이것이 누군가의 계획된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선 안 됩니다. 강민준은 그녀의 계획에 감탄했다. 완벽하군. 마치 예술작품 같아. 당장 실행하지. 작전은 신속하게 개시되었다. J그룹의 트레이더들이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였고 정보팀은 유진이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정보를 유출했다. 그리고 D-Day, 한 유력 경제지의 아침 헤드라인에 단독 서진건설 파라곤시티, 부실 자재 및 자금난 의혹, 제2의 부실 사태 오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격렬하게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서진건설의 주식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졌다. 같은 시각 서진그룹 회장실 박순희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니터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새파랗게 변해버린 주가 그래프를 보며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값비싼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오만석 그 멍청한 놈. 지금 어디 있어? 비서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고 오만석 사장에게서는 전화가 불이 나게 걸려왔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마진 코를 막기 위한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저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위험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닥쳐 이 무능한 놈. 박순희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어떻게든 네가 알아서 막아. 회사 돈은 단 한 푼도 내줄 수 없어. 그녀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이 사태가 단순한 악재나 우연이라고만 생각했다. 감히 자신의 딸 서유진이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서유진은 여전히 J그룹이라는 감옥에 갇힌 무력한 딸일 뿐이었다. 젠장, 재수 없는 놈들. 감히 내 서진그룹을 흔들어. 박순희는 경쟁사의 소행이거나 단순한 시장의 악재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더 많은 비자금을 끌어다 오만석을 지원하라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는 꼴이었다. 한편 J그룹의 워룸, 서유진은 의자에 앉아 서진건설의 주가 그래프가 자신의 예측대로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1차 타격 성공. 오만석 사장. 비자금 라인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팀원의 보고가 들려왔다. 첫 번째 수는 성공이었다. 거대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 박순희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에 첫 번째 물결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다음 수를 준비해야 했다. 서진건설 주가의 폭락 사태는 박순희 회장이 막대한 비자금을 투입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었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했지만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다. 오만석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핏대가 서도록 질책한 그녀는 이번 사태를 운이 나빴던 해프닝 혹은 자신을 시기한 경쟁사의 비열한 흔들기 정도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공격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마치 서진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저격수의 소행 같았다.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그녀가 고용한 정보원으로부터 한 통의 보고서를 받고 나서였다. 서진건설주가 폭락 직전 J그룹의 해외 법인 몇 군데에서 비정상적인 규모의 공매도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장 교란 행위로 보일 수 있어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나 저희 쪽 정보망에 포착되었습니다. J그룹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박순희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며칠 전 결혼식장에서 모든 하객들을 기만하고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자신의 딸을 감싸던 강민준의 오만한 얼굴. 그리고 그의 옆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고고하게 서 있던 서유진의 차가운 눈빛. 서유진. 박순희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치욕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감히. 자신이 내다버린 그 하찮은 딸년이 불구인 줄 알았던 사자의 등을 타고 돌아와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딸을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
호랑이 굴에 날개를 달아 보내준 셈이었다. 내년이 감히 나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해 박순희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사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좋아. 네가 원한 게 전쟁이라면 이 어미가 진짜 전쟁이 뭔지 가르쳐주만 너와 네가 믿고 있는 그 오만한 강민준까지 전부 다 잿더미로 만들어주겠어. 그녀의 복수는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녀는 먼저 서유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로 결심했다. 박순희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예부 기자이자 뒷세계 해결사로 통하는 인물이 그녀의 사무실로 불려왔다. 며칠 뒤 대한민국 전체가 한 인터넷 연예 매체의 단독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충격 단독 J그룹 강민준 회장의 신데렐라. 서유진의 추악한 과거 학창시절 상습적 비행. 문란한 남자 관계. 심지어 친부의 죽음까지 내몰았나. 기사의 내용은 모두 날조된 것이었지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자극적이었다. 유진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함께 익명의 동창 A씨, 전 남자친구 B씨 등의 가짜 인터뷰가 실렸다. 기사는 그녀를 돈과 권력을 위해 남자를 유혹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페르나로 묘사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병에서 갓 회복한 순진한 강민준 회장을 속여 결혼했다는 식으로 결론을 맺었다. 기사는 공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서유진의 실체, 희대의 악녀 등의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그녀를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서유진은 하루아침에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추악한 요부로 전락했다. 이것은 서유진의 멘탈을 흔들기 위한 심리전이었다. 하지만 박순희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유진의 방패이자 무기인 강민준, 그리고 J그룹 그 자체였다. J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그린 에너지 복합 단지 프로젝트. 강민준이 직접 총괄하는 이 프로젝트는 J그룹의 미래 비전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다. 박순희는 자신의 정치권 인맥을 이용해 이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녀는 환경부의 고위 관료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 며칠 뒤 환경부는 갑작스럽게 J그룹의 복합단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발표하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 파괴 우려였지만 실제로는 박순희가 조작한 음모였다. 그녀는 돈으로 고용한 시위꾼들을 동원해 매일같이 J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게 했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J그룹의 주가가 휘청이기 시작했다. 수조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그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났다. 특히 강민준이 1년간 자리를 비운 사이 세력을 키워왔던 숙부 강태식 부회장을 비롯한 원로 그룹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J그룹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회장 복귀하자마자 이게 무슨 꼴입니까? J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멈춰 섰습니다. 강태식 부회장이 포문을 열었다. 노회한 이사들이 그를 따라 강민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서진그룹과의 불필요한 관계로 괜한 구설에 올랐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번 사태도 그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장님의 결혼이 J그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불길한 관계를 정리하고 프로젝트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프로젝트 걱정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유진을 불길한 여자로 낙인 찍어 강민준의 권위를 흔들고 결혼을 무효화시켜 그를 고립시키려 한 것이다. 강민준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위선적인 발언들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와 수만 개의 악플들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다른 비난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욕하는 내용 앞에서는 강철 같던 그녀의 마음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서재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유진이었다. 저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에 대한 공격이고 저로 인해 J그룹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계약은 그 입 다물어 강민준이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이사들 앞에서 보였던 냉정함 대신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건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박순희는 너를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한 거다. 그는 우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여자는 내 아내를 모욕했어. 그리고 감히 내 프로젝트에 손을 댔지. 그는 유진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은 집어치워. 물러서는 건 내 사전에 없어. 박순희는 지금 자신의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거든. 그것도 암사자와 함께 있는 유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이 아닌 함께 싸우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공동의 적 앞에서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 있었다. 박순희의 잔인한 공격은 그들을 갈라놓기 위함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 서로를 지키는 진짜 동맹으로 폭군의 분노는 세상을 흔들었지만 그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았다. 이제 진짜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박순희의 공격이 몰고 온 폭풍은 맹렬했다. J그룹의 워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언론과 여론의 무차별적인 공격,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주가 하락, 그리고 내부의 적들이 흔들어대는 위기감까지. 모든 압박이 강민준과 서유진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폭풍의 눈은 역설적이게도 고요했다. 그 중심에 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온갖 추악한 험담과 날조된 기사들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았다. 처음 겪었던 심적 고통과 분노는 이제 차가운 이성과 강철 같은 투지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어머니의 공격은 오히려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야수성을 깨웠다.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강민준을 고립시켜 우리의 동맹을 끊어내려는 수작. 그렇다면 나는 그 판 자체를 뒤엎어 버리겠어.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한쪽에는 자신을 공격한 기사의 모든 경로와 파급 효과, 댓글의 패턴까지 분석한 데이터가, 다른 한쪽에는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법규, 환경평가 자료, 그리고 정치권의 역학관계가 복잡한 마인드맵처럼 펼쳐져 있었다. 팀 제로의 멤버들은 그런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새로운 사모님이 단순한 금융 천재가 아님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타고난 전략가였다. 강민준은 그런 유진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이사회와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하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하면서도 그의 모든 신경은
워룸 안에 유진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벽녘, 그가 직접 내린 커피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진은 데이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차에 기계적으로 커피를 받아들었다. 조금은 자야지. 그러다 쓰러져. 강민준의 목소리에 드물게 걱정이 묻어났다. 전쟁 중에는 잠을 자는 게 사치입니다. 유진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보세요. 저를 공격한 기사는 단 하나의 매체에서 시작되었지만 조직적으로 최소 100개 이상의 유령 계정이 동원되어 초기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배후에는 전문적인 여론 조작팀이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팀에게 자금을 댄 IP 주소를 추적하니 박순희 회장의 신복인 오만석 사장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른 화면을 가리켰다. 그리고 환경부의 공사 중지 명령. 명부는 환경평가 제조사지만 제조사를 요청한 환경단체는 설립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유령단체입니다. 대표는 박순희 회장의 오랜 정치권 후원 대상 중 한 명의 조카고요. 모든 것은 하나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거미줄을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역으로 이용해서 거미를 사냥하느냐입니다. 강민준은 그녀의 분석에 감탄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유진처럼 모든 연결고리를 명확한 증거에 사슬로 엮어내지는 못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전장의 안개를 걷어내고 적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계획이 있나? 2가지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유진은 마치 장군처럼 브리핑을 시작했다. 치오째, 여론전입니다. 단순히 해명 기사를 내는 것은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판을 바꿔야 해요. 저를 공격한 기자, 그리고 그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J그룹의 힘을 이용하면 그들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들을 압박해 이 모든 것이 박순희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청부 기사였음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 선언을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터뜨리는 겁니다. 신데렐라의 추악한 과거라는 막장 드라마를 재벌 총수의 비열한 여론 조작이라는 사회 고발 드라마로 바꿔버리는 거죠. 유진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인격 살인을 그대로 배우에게 되돌려줄 생각이었다. 둘째, 프로젝트입니다. 환경부를 압박하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저들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로 한 GE-SPAN 친환경 공법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이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라 비용이 20% 정도 더 들지만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럽의 신기술이죠. 우리가 이 기술을 정역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강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유진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우리가 더 큰 명분으로 덮어버리자는 거군. 맞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J그룹이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 환경을 위해 더 큰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론은 돌아설 겁니다. 환경단체의 반대 명분은 힘을 잃게 되고 오히려 J그룹은 책임감 있는 초인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죠. 정부 입장에서도 세계적인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J그룹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모든 브리핑이 끝났을 때 워룸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팀 제로 멤버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여인이
J그룹의 미래를 뒤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계획을 단 며칠 만에 수립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능력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다. 절망의 나락 앞에서 무너지기는커녕 더 강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런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소유욕이었다. 계약으로 맺어진 파트너.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녀를 자신의 여자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월음의 밤은 더욱 깊어졌다. 강민준과 유진은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밤샘 회의를 하며 때로는 지쳐서 소파에 기댄 채 잠이 들기도 했다. 한 번은 유진이 컴퓨터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한 강민준이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시 뒤 잠에서 깬 유진은 어깨 위에 재킷에서 느껴지는 그의 온기와 희미한 채취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을 때 그들은 계약서에는 없는 미묘한 감정의 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전우애와 비슷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달콤한 감정이었다. 유진은 강민준에게서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를 느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고 J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때 그는 거대한 산처럼 그녀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강민주는 유진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 그는 언제나 고독한 지배자였다. 하지만 유진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반자를 얻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의 머릿속에 있는 막연한 전략들을 날카롭게 다듬어 주었고 그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폭풍우 속에서 함께 싸우며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해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유진은 월음의 메인 스크린 앞에 서서 강민준과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이제 방역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J그룹이라는 거대한 사자의 포효가 시작될 참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닌 여왕이 서 있었다. 서진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팽팽했다. 유진은 강민준의 드레스룸에서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단정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준비됐으나 강민준이 그녀의 뒤에 서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는 직접 유진의 재킷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의 손길은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함께 전쟁에 나서는 동지의 그것처럼 굳건했다.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유진이 옅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그는 보안 처리가 된 소형 이어피스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이사회실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거다.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있어. 그는 주주총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 싸움은 J그룹의 서진그룹 인수가 아니라 서유진이라는 정당한 상속자가 자신의 왕국을 되찾는 명예로운 복수여야 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키고 지원하는 역할에 만족하기로 했다. 유진은 그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주총회장은 불안과 기대, 그리고 의심의 공기가 뒤섞여 있었다. 최근 J그룹의 방역으로 서유진에 대한 마녀사냥 여론은 재벌가의 추악한 진실게임으로 뒤집혔고 서진그룹의 주가는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다.
주주들은 불안했고 기자들은 특종의 냄새를 맡고 사나운 하이에나처럼 진을 치고 있었다. 단상에 선 박순희 회장은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려 했다. 그녀는 유창한 언변으로 지난 분기의 성과를 포장하고 현재의 위기는 성장통일 뿐이라며 주주들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J그룹의 방역이 매서웠지만 자신의 비자금 라인이나 경영 비리가 드러난 것은 아니었기에 이 위기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고작 여론전 정도로 만족할 것이라고 얕보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형식적인 안건들을 처리하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안건인 신임 이사 선임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려던 순간이었다. 이장님 안건에 대한 긴급 발언을 신청합니다. 장내 한쪽 구석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선이 쏠린 곳에는 블루스톤 캐피탈이라는 팻말을 든 대리인이 서 있었다. 블루스톤 캐피탈은 최근 서진그룹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며 단숨에 주요 주주로 떠오른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 펀드였다. 박순희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절차상 주주의 발언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발언하십시오. 그러자 대리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의 발언 시간은 저희 펀드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신 분께 양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짓한 곳에서 소액 주주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있던 서유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간 주주총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벌집을 쑤신 듯한 소란에 휩싸였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터져 나왔다. 박순희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졌다. SEO, 서유진 네가 왜 거기에? 유진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꼿꼿한 자세로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박순희의 분노,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딸이 아닌 서진그룹의 미래를 우려하는 주요 주주, 블루스톤 캐피탈의 대리인 자격으로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장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저는 현 서진그룹의 수장이신 박순희 회장님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무슨 무리한 짓이냐. 당장 경비들은 저 아이를 끌어내 박순희가 고함을 쳤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첫째, 박순희 회장님의 배임 및 횡령 혐의입니다. 유진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난 몇 년간 서진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어떻게 자금이 부풀려진 계산서와 허위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되어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까지 명시된 정확한 데이터 앞에 박순희의 측근 이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렇게 빼돌려진 주주님들의 피 같은 돈은 박순희 회장님 개인의 부동산 프로젝트와 사치품 구매, 그리고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박순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바로 저와 J그룹을 공격하기 위한 비열한 여론 조작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비자금 계좌에서 타블로이드 기자와 여론 조작 업체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떴다. 헛소문으로 치부되던 진실게임의 실체가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둘째,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유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박 회장님은 최근 서진건설의 주가가 폭락하자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주가를 방어했습니다. 이는 주주들을 기만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거짓말 모두 날조된 증거야. 박순희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었다.
그녀를 따르던 이사들은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이거나 유진이 제시하는 증것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제국이 버림받았던 공주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허물어지고 있었다. 주주 여러분, 유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인물이 계속해서 서진그룹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피땀으로 일구신 이 회사가 한 사람의 탐욕과 비리 때문에 침몰하는 것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그녀의 외침에 침묵하던 주주들 사이에서 동요가 터져 나왔다. 박순희는 물러나라. 횡령한 돈을 다 뱉어내라. 회장 자격 없다. 당장 사퇴해. 분노한 주주들의 함성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박순희는 사면촉에 몰려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수사팀을 이끈 검사가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박순희의 앞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순희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강민준의 시나리오대로였다. 그는 유진이 공개 석상에서 모든 증거를 터뜨리는 순간에 맞춰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수사관들이 박순희의 양팔을 붙잡았다. 한때 철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녀는 이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힘없이 끌려나가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이거에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서유진, 이 배은망덕한 년,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주주들의 분노와 기자들의 함성에 묻혀 사라졌다. 유진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승리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완벽한 승리.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를 나눈 어머니를 제 손으로 심판대에 세운 감정은 결코 가벼울 수 없었다. 박순희가 끌려나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유진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 서서 무너져 내린 제국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이 폐허 위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더 무거운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박순희 회장의 구속은 서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했고 수십 년간 박순희의 철권 통치 아래 유지되던 시스템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회장 비서실의 문서 파쇄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은 쥐새끼처럼 해외 도피를 꾀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회사는 거대한 유령선처럼 표류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아수라장이 된 그곳을 뒤로 한 서유진은 곧바로 J그룹의 법무팀과 보안팀을 대동하고 서진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길을 피하거나 두려움과 경멸,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첫 번째 행선지는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이었다. 박순희의 모든 비밀과 욕망이 담겨있는 곳.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자가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서유라였다. 어머니의 구속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공주가 아니었다. 값비싼 옷은 구겨져 있었고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내 옷 때문이야. 네가 엄마를, 우리 가족을 전부 망쳤어. 이 악마 같은 년... 하지만 그녀의 손이 유진에게 닿기도 전에 J그룹의 경호원들이 앞을 막아섰다. 유진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악마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회사를 좀먹고
주주들의 돈을 훔친 사람이겠지.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시끄러워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넌 그냥 운 좋게 제 그룹에 팔려간 주제에 서유라는 발악했다. 그 운이라도 잡기 위해 나는 지옥을 견뎠어. 유진은 서율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너는 엄마가 차려준 온실 속에서 안락하게 사는 동안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 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법원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박순희의 모든 불법 자산에 대한 동결 및 압류 명령서였다. 서유라 명의로 되어 있던 고급 빌라, 외제차, 그리고 수십억 원의 예금 계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네가 누리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었어. 주주들과 직원들에게서 훔친 돈이었을 뿐이야. 서유라는 서류를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녀의 세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악을 쓰는 대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악연의 끝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김 비서님, 유진이 뒤에 서 있던 김광수 비서에게 말했다. 저 사람에게 남은 개인 소지품을 챙겨서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끝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서유라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폐허 그 자체였다. 박순희가 사라진 서진그룹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썩어 있었다. 회계 장부는 조작되어 있었고 핵심 계열사들은 껍데기만 남은 채 빚더미에 올라 있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유능한 인재들은 박순희의 전횡에 못 이겨 회사를 떠났고 그 자리에는 무능한 아첨꾼들만이 남아 있었다. 거래처들은 연이어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유진은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지원해준 J그룹의 구조조정 전문가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회사의 실태를 파악했다. 그녀의 첫 번째 결정은 피해 숙청이었다. 그녀는 내부 감사를 통해 박순희의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임원 30여 명을 전원 해고하고 그들의 명단을 검찰의 증거 자료와 함께 넘겼다. 동정의 여지는 없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었다. 두 번째 결정은 고통스러운 수술이었다. 그녀는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부실 계열사들을 과감하게 시장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유진은 밤마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법정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도의를 지켰다. 그리고 세 번째, 그녀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의 눈에는 불신과 불안이 가득했다. 유진은 단상에 서서 어떤 변명이나 포장도 없이 회사가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진그룹은 지금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회사는 잘못된 리더십 아래 병들었고 이제 그 상처가 골마 터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창업주의 딸로서 그리고 새로운 경영 책임자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웅성거리던 강당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유진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회사를 처음 세우셨을 때의 정신, 정직,
혁신,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비리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실력과 열정만으로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위대한 서진그룹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처음에는 망설이던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이내 강당 전체를 뒤덮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직원들은 보았다. 새로운 리더의 눈에서 진정한 희망의 불씨를. 그날 밤 유진은 텅 빈 아버지의 집무실에 홀로 서 있었다. 하루 종일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혼자가 되자 극심한 피로와 중압감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거대한 폐허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녀가 책상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을 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고생했어. 그의 낮은 한마디에 유진은 애써 누르고 있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아,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제 어깨에 달려 있어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강민주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존재 자체로 그녀의 짐을 나누어 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내연할 수 있어.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현명한 여자니까.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유진은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의 단단한 가슴과 심장 박동 소리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며칠 뒤 유진은 회사를 살릴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J그룹과의 기술 제휴를 통한 신사업 진출이었다. 그때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늙은 기술 고문 한 명이 그녀를 찾아왔다. 회장님, 아니, 아가씨, 선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연구 노트입니다. 언젠가 아가씨께서 회사를 되찾으실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제가 지금까지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꿈꿨던 미래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와 설계도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박순희가 사장시켰던 서진그룹의 잃어버린 미래이자 희망이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유산을 손에 쥔 채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순희의 제국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서유진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서진그룹은 더 이상 과거에 부패하고 경직된 조직이 아니었다. 유진은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아버지의 유산인 낡은 연구 노트를 바탕으로 J그룹과 기술 제휴를 맺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공지능 기반 신소재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것은 거대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의 확신과 비전은 옳았다. 오늘 서진그룹은 신소재 쿨X의 공식 론칭 행사를 열었다. 쿨X는 기존의 어떤 신소재보다 가볍고 강하며 친환경적인 특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행사장에는 국내외의 수많은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 선 서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진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신기술을 소개하는 그녀는 서진그룹을 이끄는 젊고 혁신적인 리더 그 자체였다. 직원들은 그녀를 향해 무한한 신뢰와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박순희의 시대를 완벽하게 지우고 아버지의 꿈 위에
자신만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세상도 변해 있었다. 박순희는 수백억 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서유라는 모든 것을 잃고 작은 위자료를 받아 해외로 떠난 뒤 더 이상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유진의 삶에서 그리고 세상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유진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강민준의 채 올라탔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 서 회장님. 강민준이 짓궂은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강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죠. 유진도 웃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지난 1년간 많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의 긴장감은 없었다. 대신 함께 전쟁을 치른 전우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연인이자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부부의 편안함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강민준의 요새 갔던 저택도 유진의 아픈 기억이 담긴 친정도 아닌 서울 근교의 한적한 강변에 위치한 아담하고 따뜻한 집이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던 중 강민준은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1년 전 그들의 동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결혼 계약서였다. 오늘이 우리 계약서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이네. 강민준이 계약서와 함께 깔끔하게 준비된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계약서의 조항대로였다. 을 서유진 이 서진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후 계약은 종료된다. 그리고 유진이 추가했던 특약사항, 계약 종료 후 을은 완벽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순간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든 것을 되찾았고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순간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지만 어째서인지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당신이 원했던 자유야. 강민준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족쇄에 묶일 필요도 나 같은 남자 옆에 있을 필요도 없어.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슬프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원했던 자유를 존중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유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와 강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멸 어린 눈빛, 결혼식 날의 충격적인 반전, 워룸에서 함께 밤을 새우던 치열함, 위기 속에서 자신의 어깨를 감싸주던 그의 단단한 팔, 그리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따뜻한 청까지. 그녀가 원했던 자유는 이 남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었다. 그녀를 올가매던 과거와 증오로부터의 자유였다. 그리고 그녀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없는 자유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유진은 천천히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강민준의 눈앞에서 주저없이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서유진, 강민준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유진은 찢어진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잡아당겨 그의 얼굴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했다. 이 계약은 끝났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 없는 자유는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고백에 강민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계약 때문이 아니라,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 순간
강민주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표정으로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바보 같기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도 그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어서 지난 밤새도록 고민했어. 네가 정말 떠나버릴까 봐. 겁이 나서 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깊고 진한 입맞춤을 했다. 결혼식 날의 형식적인 키스와는 차원이 다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진짜 첫 키스였다. 길고 긴 싸움과 상처를 지나 마침내 서로에게 온전히 닿은 순간이었다. 몇 달 뒤,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새로 꾸민 집의 정원에서 햇살을 받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로 무언가를 스케치하고 있었고,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 거대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였다. 무슨 생각해? 유진이 묻자. 강민주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그냥 처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생각했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거래였지. 하지만 최고의 거래이기도 했죠. 유진이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내 인생을 바꿨으니까. 내 인생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발밑에서는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발견했다. 지독한 악연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그들의 진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